미국에서 보조금 받으려면 삼성 지분 내놓아라. 최근 트럼프의 흡한 선언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5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 삼성에게 경영권까지 달라는 황당한 요구였어요. 전 세계가 한국이 또다시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삼성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국 정부도 조용했죠.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으려 먹었습니다. 삼성, 미국 떠나나. 미국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월스트리트가 흔들렸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죠. 과연 한국에게 어떤 숨겨진 카드가 있었던 걸까요? 침묵만으로 미국을 무릎 꿇린 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의학이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삼성이 지분을 넘기지 않을 거면 보조금도 없다. 트럼프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국제 경제를 지켜본 베테랑 기자지만 이런 충격적인 발언은 처음이었어요. 미국 내 외국 기업들에게 지분 인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텔에는 109억 달러 보조금을 받는 대신 지분 10%를 요구했고요. 이 정책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 넘겼어요. 한 기자가 황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삼성이 텍사스에 투자한 51조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는 투자고 보조금은 보조금입니다. 미국 납세자의 돈을 쓰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죠.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날감도 수준의 요구였죠.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1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리조나는 추가로 20조 원 투자를 검토 중이었고요. 미국 일자리만 3만 개를 창출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미국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고작 보조금 몇십억 달러 준다고 회사 지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동맹국 관계인가요? 저는 급히 업계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외국 정부가 자국에 투자한 기업 지분을 요구한 경우는 역사상 없었어요. 반도체 업계 한 이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51조 원 투자했는데 또 지분까지 달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털어가는 거 아닙니까? 동맹국에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어요. 삼성전자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체가 흔들렸죠. 시에는 긴급 뉴스로 이 소식을 전했어요. 트럼프의 파격 정책, 동맹국 기업 겨냥 전례에 없는 지분 요구 논란이라고 대서특필했죠. 저는 곧바로 한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검토 중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자제하고 있어요. 너무 조심스러운 답변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즉각 반발 성명을 냈을 텐데 말이죠. 유럽 언론들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BBC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라고 비판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투자자 신뢰 붕괴의 우려라고 경고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 마인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강탈이다.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애플의 반응이었어요.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삼성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정책은 우리한테도 직격탄이다. 인텔 CEO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도체 생태계는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일방적 요구는 모두에게 손해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이 무모한 요구가 오히려 미국 기업들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성급한 발표는 없을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죠.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각 반박하거나 해명했을 텐데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워싱턴 특파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삼성이나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뭔가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정체권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뭔가 꿈꾸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침묵이 단순한 당황이나 무대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아무 말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뭔가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삼성은 왜 조용할까요? 이를 넘어 한국은 왜 침묵하는 걸까요? 단순히 무시가 아닌 어딘가 모를 당당하면서 나오는 전략적 침묵 같았죠. 이 조용한 대응이 오히려 워싱턴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발언 이틀 후 저는 워싱턴 정가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평소 같으면 한국 정부는 삼성에서 즉각 해명 성명을 냈을 텐데 정말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백악관 출입기자 한 명이 제게 귀띔해줬습니다. 한국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들 당황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바로 해명 전화가 오거든요. 이상했어요.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입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죠. 그런데 왜 아무 말이 없을까요? 저는 삼성 관계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정말 아무런 대응 계획이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성급한 반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너무 침착한 답변이었어요. 마치 이미 다 계획이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 침묵이 워싱턴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국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불안해요. 삼성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 봅니다. 뭔가 큰 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삼성이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다더라. 한국 정부가 미국 투자 전면 재검토 중이라더라. 처음에는 근거 없는 루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문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회 공화당 한 의원의 보좌관이 제게 털어놨어요. 의원님이 삼성 철수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세요. 텍사스 선거구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테니까요. 텍사스요. 삼성이 51조 원을 투자한 바로 그 주말이에요.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죠. 저는 급히 텍사스 테일러 현지로 연락했습니다. 삼성 공장 주변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려고요. 현지 기자가 전해진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공장 건설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오는 임원들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네요. 뭔가 심각한 회의를 자주 한다더라고요. 이 소식이 워싱턴으로 전해지자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는 긴급한 회의가 열렸다는 얘기까지 들려왔거든요. 트럼프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임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정말 떠난다면 우리 반도체 정책 전체가 흔들린다. 인텔만으로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미국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말이죠.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지위는 절대적입니다. 시장 점유율 43%는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미국 기업들도 삼성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의 70%를 삼성에서 공급받아요. NVIDIA AI 칩도 삼성의 고대 역폭 메모리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그런 삼성이 미국을 떠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 임원과 통화했습니다. 삼성철 수설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앙이죠. 우리가 투자한 스타트 업종 상당수가 삼성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공급망이 끊기면 미국 전체 기술 생태계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월스트리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죠. 삼성의 미국 투자 철회에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기술 패권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삼성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런 해명도 부인도 하지 않았죠. 이 침묵이 더욱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언론들이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는 삼성의 침묵,
미국 정책에 대한 무언의 항의라고 분석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 기업의 새로운 협상 전략이라고 해석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CNN의 보도였습니다. 침묵하는 삼성 불안해하는 트럼프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거든요. 그 방송에서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의 침묵은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 성급한 반응 대신 상황을 지켜보며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맞는 말이었어요. 삼성은 세계적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리가 없죠. 하지만 트럼프 진영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추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책 의도를 한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감이 배어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게임의 주도권이 이미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과거였다면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이 즉각 반응했을 거예요.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삼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침묵이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삼성이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었거든요. 워싱턴의 한 로비스트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역전된 것 같아요. 미국이 삼성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힘의 상징이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침묵만으로도 세계 최강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진정한 한국의 동맹국일까? 30년간 한미 관계를 취재해온 저로서는 충격적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요구를 보니 도저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억울한 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1조 4천억 원을 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군 주둔비를 이렇게 많이 대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저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내 주일 미군은 5만 4천 명입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의 거의 2배죠. 그런데 일본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얼마일까요? 연간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입니다. 병력수로 따지면 한국의 2배인데 분담금은 겨우 1.9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1인당 분담금 비교입니다. 주한미군 한 명당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5천만 원인데 주일 미군 한 명당 일본 부담액은 5천만 원이에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미군 기지 임대를 받습니다.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받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용산기지, 평택기지 모두 무료로 제공했어요. 토지 사용료는 커녕 이전 비용까지 한국이 됐죠. 평택기지 건설에만 11조 원이 들었는데 이 중 한국이 부담한 비용이 92%였습니다. 미국은 고작 8%만 냈어요.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 내 주동미군은 3만 5천 명입니다. 주한미군보다 많죠. 그런데 독일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10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절반 수준이에요. 병력은 더 많은데 분담금은 절반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어이없는 건 독일 미군 기지 운영 방식입니다. 독일 정부가 기지 내 독일인 고용을 의무화했어요. 미군이 독일인을 고용해야 하는 거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챙기는 겁니다. 한국은 정반대예요. 미군 기지 내 한국인 고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미국인이나 제3국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 수치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맴돕니다. 솔직히 억울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 트럼프는 계속 더 달라고 해요. 분담금을 2배로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트럼프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아세요?
분담금을 2조 8천억 원으로 올리자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일본보다도 많이 내는 겁니다. 병력 수는 일본의 절반인데 분담금은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평한 요구입니까? 나토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쓰자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중 실제로 2%를 채우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30개국 중 겨우 11개국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주요국들도 2%를 못 채우고 있어요. 독일은 GDP의 1.527%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독일에게 더 내라고 압박했나요? 간혹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GDP의 2.8%를 국방비로 쓰고 있어요. 나토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인가요? 더 어이없는 건 한국이 미군을 위해 해주는 다른 지원들이에요. 한국 정부는 매년 미군 가족들을 위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미군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 말이에요. 이런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미군 기지 내 골프장 유지비도 한국이 부담해요. 미군의 여가 시설을 한국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미군 기지 주변 소음 피해 보상금도 한국 정부가 됩니다. 미군 기소음 때문에 피해받은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 대신 한국 정부가 보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조사하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동맹 관계인가? 한쪽만 계속 퍼주는 관계가 동맹인가? 유럽의 경우와 비교하면 더욱 기가 막혀요. 프랑스는 나토 통합사령부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미군 눈치 안 보고 자기 원칙대로 한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미국이 반대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나중에 러시아 침공으로 중단됐지만 그때까지는 미국 말을 안 들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드 배치할 때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했는데도 미국 요구를 들어줬어요. 롯데, 현대차 등이 엄청난 피해를 받지만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은 거의 다 들어줬거든요. 쇠고기 수입 개방할 때를 기억하세요. 광우병 위험 때문에 온 국민이 반대했는데도 미국 요구를 들어줬잖아요. FTA 협상에서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어요. 농업, 자동차,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다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요?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해서 일자리까지 만들어졌는데 회사 지분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했는지 아세요? 일자리만 35만 개를 만들었어요. 세금도 엄청나게 내고 있고요. 텍사스주 지사가 작년에 한 말이 기억납니다. 삼성 덕분에 우리 지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다. 실업률이 3%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기여에 대한 보답이 지분을 내놓으라는 요구라니요. 저는 그날 밤 한국의 한 경제학자와 통화했어요. 이 정도면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속국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그의 대답이 뼈 아팠습니다. 이제야 깨달으셨나요? 미국은 원래 그랬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들끓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방위비도 적게 내면서 토지 사용료까지 받는데 우리만 바보같이 퍼주고 있다. 독일도 미국 말 안 들을 땐 안 듣는데 우리만 무조건 따라한다. 이제 그만 ATM 역할하자.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35%로 급락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미동맹이 한국에게 유리한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는 답변이 47%에 그쳤습니다. 과반수가 회의적인 거죠. 한국 정치권도 들끓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위비는 일본보다 많이 내고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그런데도 더 달라고 한다. 이게 동맹인가요? 반대편 의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 말 안 들을 때도 있는데 우리만 무조건 따라한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다.
이런 분위기가 해외로도 전해졌어요. 심지어 일본 언론들조차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과도한 부담 미국의 일방적 요구라고 보도했어요. 일본이 한국 편을 든 게 언제적 일인가요? 요미우리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부도 삼성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감정적 반응보다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당당한 말이에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정으로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모습을 말이에요. 바로 그때 삼성을 둘러싼 새로운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럽 특파원에게서 흥미로운 전화를 받았어요. 브리세라에서 걸려온 연락이었죠. 한국 기자님, 여기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삼성이 미국 대신 유럽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루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독일에서 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독일 경제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을 언제든 환영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도 되어 있다. 이게 단순한 외교 사교용 멘트가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조건까지 흘러나왔거든요. 독일 정부는 삼성에게 15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추가로 연구 개발비, 지원금 1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14조 원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저는 급히 독일 특파원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독일이 삼성에게 그런 조건을 제시했나요?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정부 내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게 확실해요. 매력할 이유 독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네덜란드도 만만치 않았어요. 필립스와 ASM에 있는 그 네덜란드 말이에요.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유럽은 기업 친화적 환경을 제공한다. 정치적 압박 없이 순수하게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건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어요. 삼성을 둘러싼 미국의 지분 요구를 비꼬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프랑스까지 가세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삼성 같은 혁신 기업을 위해 특별 경제구역을 만들 수 있다. 유럽 시장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거점이 될 것이다. 벨기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EU 본부가 있는 그 벨기에가 삼성에게 특별 제안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유럽 전체 시장을 겨냥한 아인드디 센터를 벨기에 설립하면 EU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들이 워싱턴으로 전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백악관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죠.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미국은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오해도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럽 언론들이 이 상황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 유럽행 현실이 될 수 있나? 라는 특집 기사를 냈고 르몽드는 미국의 실수, 유럽의 기회라고 분석했어요. 가장 자극적이었던 건 영국 가디언의 기사였습니다. 트럼프의 탐욕이 삼성을 유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제목이었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리콘밸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삼성이 정말 유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애플 출신한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삼성의 핵심 기술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거든요. 어디서 만들어도 품질은 똑같을 겁니다.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삼성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NVIDIA의 한 관계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한테는 악몽이죠. 삼성 없이는 차세대 AI집을 만들 수 없어요. 유럽으로 가면 물류 비용만 해도 엄청 날 텐데요. 그런데 이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멕시코까지 삼성 유치에 나섰다는 거였어요.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 한국 대사와 만나서 이렇게 제안했다더군요.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정치적 압박이 없다. 인건비도 저렴하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첨이나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도 없고 미국 정부의 지분 요구도 피할 수 있거든요. 싱가포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리션농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삼성 CEO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시아 금융계약 허브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헤드쿼터를 운영하면 세계 시장 접근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더군요.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하루 만에 5%나 급등했어요. 투자자들이 삼성이 더 유리한 조건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한 거였죠. 반면 미국 반도체 업종은 곤두박질 쳤어요. 인텔 주가는 3% 하락했고 엔비디아야도 2% 떨어졌죠. 애플은 더 심각했습니다. 한 애플 관계자가 익명으로 제게 말했어요. 삼성이 정말 떠나면 우리 공급망이 완전히 망가져요. 아이폰 생산에 직격탄이 될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기업 이전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글로벌 반도체 지형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였어요. CNN이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삼성 유럽행, 미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였죠. 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삼성이 떠나면 미국 반도체 생태계에 구멍이 뚫립니다. 이를 메우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다른 전문가는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질 위험이 있어요. 삼성의 메모리 기술은 AI 시대의 핵심인데 말이죠. 이 모든 소식이 워싱턴으로 전해지자 트럼프 진영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어요. 러트릭 상무장관 지명자가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과의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변명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백악관 대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은 미국의 소중한 파트너다. 상호 유익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미국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 기업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에요. 여전히 신중한 답변이었지만 뭔가 여유가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많다는 자신감 같은 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당당하게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거죠. 세계가 삼성을 모셔가려고 하는 상황. 이보다 더 명확한 한국의 위상 증명이 또 있을까요? 떠난다는 소문만으로도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한국 기업. 이제 한국은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정확한 수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보기로 한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삼성부터 보겠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만 37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우리 돈으로 51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이 60조 원이에요. 삼성이 미국 한 곳에 투자한 돈이 국방 예산의 85% 수준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삼성은 아리존에도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원 규모였습니다. 총합하면 삼성만 79조 원을 미국에 쏟아부은 거예요. 현대차는 어떨까요? 엘라베마 공장에 18억 달러,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5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총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01조 원이에요. SK그룹은 더 놀라웠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만 20억 달러를 투자했고 켄터키와 테네시에도 각각 20억 달러씩 투자했어요. 총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91조 원입니다.
LG도 만만치 않았어요. 오이오 배터리 공장에 13억 달러, 테네시 세탁기 공장에 3억 6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총 16억 6천만 달러, 23조 원이죠.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 79조 원, 현대차 101조 원, SK 91조 원, LG 23조 원, 총 294조 원입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GDP의 13%에 해당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한 거거든요. 미국 상무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미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로 7위였어요.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가 말이에요. 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영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렇게 6개국이에요. 모두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들이죠. 영국은 인구 6,100만 명의 GDP가 한국의 1.5배입니다. 일본은 인구 1억 2천만 명의 GDP가 한국의 2.2배고요. 그런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만 42만 명이에요.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20만 명을 넘어서죠. 텍사스 주만 봐도 그래요. 삼성 공장 덕분에 3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현지 실업률이 5.2%에서 2.8%로 떨어졌죠. 텍사스주 경제개발청 관계자가 제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삼성이 우리 지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부동산 가격은 30% 올랐고 신규 비즈니스가 300개나 생겼거든요.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와 SK 덕분에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조지아주 지사가 작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 기업들 없었으면 우리 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경제적 구세주다. 지금 납부 규모도 어마어마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내는 세금이 연간 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한국 정부가 1년에 걷는 법인 세총액의 60% 수준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매출도 놀라웠습니다. 연간 2,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2조 원이에요. 이는 한국 전체 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죠. 저는 이런 수치들을 정리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무역협회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솔직히 억울해요. 이 정도면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떠받치고 있는 수준인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의 핵심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도체 분야만 봐도 그래요. 삼성에 없으면 애플 아이폰 생산이 중단됩니다. 메모리 칩의 70%를 삼성에서 공급받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과 LG가 공급하는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어요. NVIDIA AI 칩도 삼성의 고대 역폭 메모리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이런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내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거든요. 294조 원 퍼주고도 모자라서 회사까지 빼앗으려 하냐. 이게 동맹국 맞나? 완전히 날감도 수준이잖아. 작은 나라 한국이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네. 마지막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지분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87%가 부당하다고 답했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62%나 됐죠.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야당 의원이 긴급 국정감사를 요구했거든요. 294조 원 투자하고도 지분까지 내놓으라니 이게 정상적인 요구인가?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이 더 뭘 원하는 거냐? 이런 분위기가 해외로도 전해졌어요. 특히 유럽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타인애인 셀타임스는 한국의 놀라운 기여도 미국의 탐욕스러운 요구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독일 슈피게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21세기 신식민주의 동맹국 약탈이라고 비판했죠. 프랑스 르몽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미국을 살찌우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일본 언론들조차 한국 편을 들었어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한국 기업의 미국 기여도가 상상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00분 리알 4조 원 투자는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며 놀라움을 표했어요.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황우시보가 미국의 욕심이 끝이 없다. 한국을 착취하는 미국이라고 비판 기사를 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됐다는 걸 말이에요.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이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었어요.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된 거였죠. 그런데 미국이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건 정말 염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세상에 드러난 한국의 진짜 힘.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조차 이번 정책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트럼프 발언 2주 후 워싱턴의 한 고위 관계자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백악관 내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러트닉이 독단으로 밀어붙인 정책 때문에 다들 당황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CNN이 특종을 터뜨린 거예요. 백악관 내부 분열, 삼성 정책 둘러싸고 격돌이라는 제목의 보도했죠.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참모들과는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토니 블링컨은 국무장관이 NSC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나? 70년 동맹 관계를 하루아침에 망칠 수는 없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다. 안보 동맹을 경제적 이익으로 거래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제니 예런 재무장관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귀여워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했나. 가장 놀라운 건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워싱턴 포스트가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 트럼프에게 정책 재검도 촉구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적어도 5명의 고위 참모가 트럼프에게 정책 철회를 건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내부 갈등이 언론에 줄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들이 연쇄적으로 폭로를 한 거죠. 뉴욕타임스에 나온 증언이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러트닉은 트럼프에게만 보고했다. 다른 부처와는 일절 협의하지 않았다. 이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인가? 폴리티코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어요.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 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해롭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러트닉은 대통령 직속 명령이라면 밀어붙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더욱 자세했습니다. 백악관 경제팀조차 이 정책을 사전에 몰랐다. 레리 커들로 경제자문위원장이 왜 경제팀과 협의하지 않았나며 항의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내부 분열이 월스트리트에도 큰 충격을 줬어요. 금융가들이 가장 우려한 건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었거든요. 골드만삭스의 한 임원이 제게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삼성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의 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삼성의 미국 법인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해요. 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IPO였죠. 이 거래만 성사되면 수수료로 2억 달러를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불투명해졌어요.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관련 엠만드와 자문을 맡고 있었는데 모든 프로젝트가 보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JPM 모르간 체이스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삼성에 200억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 대출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 JPM몰간 관계자가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이 대출이 무산되면 우리 수익에 직격탄이에요. 예상 수수료만 5억 달러였거든요. 웨스파고도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삼성 계열사들의 회사채 발행 주관사를 맡고 있었는데 모든 일정이 연기됐다는 거였죠. 시티그룹은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삼성과 미국 스타트업 간 투자 중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거래가 중단 위기에 놓인 거예요. 월스트리트의 분노는 곧 공개적인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측 불가능한 정책은 시장에 혼란만 가져온다.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든다. JP모건 CEO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의 중요한 고객이다. 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월스트리트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모건 스테이니 CEO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정치적 압박으로 비즈니스를 망치는 건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월스트리트의 반발이 주식시장에도 즉각 반영됐어요. 삼성과 관련된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애플 주가는 하루 만에 4% 떨어졌어요. 삼성이 메모리 칩의 70%를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테슬라도 3% 급락했습니다. 삼성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엔비디는 더 심각했어요. 5%나 폭락했거든요. 삼성의 고대 역폭 메모리가 AI 칩의 핵심 부품이었거든요. 퀄컴,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했어요. 삼성과의 협력 관계가 끊길까봐 투자자들이 우려한 거죠.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2%씩 떨어졌습니다. 기술 주전반이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도 본격적인 비판에 나섰어요. 월스트리트 전원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맹국 약탈 정책, 시장 경제 원칙 훼손이라는 강도 높은 사설을 게재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294조 원을 투자해서 12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런 기업들에게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강탈에 다름없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어요. 70년 동맹을 경제적 이익으로 거래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도 가세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투자자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다. 시에는 연일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트럼프 정책이 월스트리트를 패닉에 빨들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폭스 뉴스조차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지지 언론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미국 우선주의는 좋지만 동맹국까지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이 미국 내부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백악관 참모들마저 등을 돌리고 월스트리트가 반발하고 언론이 총공세에 나서는 상황. 이런 전방위적 반대에 부딪힌 정책이 성공할 예 없었어요. 한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의 계획이 오히려 미국 내부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삼성철 수설이 확산되자 실리콘밸리 전체가 비상대책 모드에 돌입한 거예요. 애플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엑사이오가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공급망 리스크 분석을 지시했거든요. 애플 내부 검토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의 70%가 삼성 제품이고 OLED 디스플레이는 80%를 삼성에서 공급받고 있었거든요. 애플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 내부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다는 게 유출됐어요. 현재 기술 수준에서 삼성을 완전 대체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마저도 품질, 저하와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애플이 검토한 대안들은 모두 한계가 있었어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삼성만한 품질과 물량을 동시에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이런 분석 결과가 알려지자 애플 주가의 하락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삼성 의존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명한 거죠. 테슬라의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망이 한국 기업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테슬라 내부 자료를 본 관계자가 제게 털어놨어요. 삼성과 LG가 공급하는 배터리가 전체의 80%가 넘어요. 공급 차질이 생기면 생산 계획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에요. 테슬라가 급하게 중국 CATL과 일본 파나소닉에 대한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단기간에 물량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더 큰 문제는 테슬라의 차세대 460 배터리 프로젝트였어요. 이 기술 개발에 삼성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테슬라 엔지니어링 팀이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3회 6층 프로젝트는 삼성의 기술 노하우 없이는 완성이 어렵다. 협력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개발 일정 전체를 재조정해야 한다. 엔비디아의 우려는 더욱 깊었습니다. AI집의 핵심 부품인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만 생산할 수 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다른 공급사들에게 문의를 넣어봤지만 답은 뻔했어요. HBM 기술은 한국 두 회사의 독점 영역이었거든요. 젠슨 황시호가 임원지 나에게 보는 내부 메모가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현재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의 AI집 개발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대체 공급사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이런 우려가 퍼지자 엔비디아 주식에도 불안감이 확산됐어요. AI 붐의 선두주자가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서버용 메모리의 상당 부분을 삼성에서 공급받고 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담당 부사장이 긴급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후문이 들려왔어요. 삼성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기존 서비스 확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구글도 비슷한 고민을 빠졌어요.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거든요. 구글 안드로이드 사업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이 자체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었죠. 아마존도 AWS 사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버용 SSD와 메모리의 상당 부분을 삼성에서 공급받고 있었거든요. 메타는 VR 사업 전략을 재점검했어요. 오피러스 헤드셋의 핵심 부품들을 삼성에서 공급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우려가 월스트리트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기술주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된 거죠. 나스닥 지수가 연일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삼성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식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골드만삭스는 공급망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경고했고, 모건 스탠리는 한국 기업 의존도 재검토 필요라고 지적했죠. JPM 몰간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의 한국 의존도 심화, 리스크 관리 시급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주요 기술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 이는 단순한 공급망 문제를 넘어서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 투자 펀드들도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들어갔어요. 한국 기업과의 관계가 깊은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한 대형 해전 펀드 매니저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 철수설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기술 생태계 전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벤처 캐피터들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VC 대표가 제게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스타트업 중 상당수가 삼성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공급망 불안정은 곧 투자 리스크 증가를 의미하죠. 이런 우려가 구체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애플이 공급망 다변화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죠. 테슬라도 배터리 공급사 확대에 나섰지만 기술적 제약이 큰 걸림돌이었어요. 삼성과 LG의 배터리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엔비디아는 메모리 기술 내재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HBM 같은 첨단 기술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CEO들이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주제는 한국 기업과의 관계 안정화 방안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모임에서 한 시의료가 이렇게 말했다는 후문이 들려왔어요. 정치적 갈등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워싱턴에 로비스트를 파견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한국 기업과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죠.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워싱턴 정치권에도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출신 의원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거든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삼성 철수 가능성만으로도 미국 기술업계 전체가 이렇게 불안해한다는 게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트럼프의 압박이 의도하는 반대로 한국의 진짜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계기가 된 셈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스스로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은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정작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삼성과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가 엿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삼성 관계자를 통해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투자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에요.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뉘앙스였어요. 과거 같으면 미국 투자 계속 진행이라고 명확히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검토 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업계에서는 이런 삼성의 신중한 자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제게 털어놨거든요. 삼성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는 건 처음 봐요.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삼성 내부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미국 투자 확대 현상 유지, 투자 다변화 등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는 거였죠. 한국 정부의 입장도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이 주목받았어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투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은 더욱 의미심장했어요.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이 투자 환경의 핵심이죠. 이는 명백히 미국의 정책 변화를 우려하는 발언이었어요. 이런 한국 측의 신중한 자세를 해외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럽연합이 재빨리 움직였거든요. 이후 집행위원회가 아시아 첨단기업 유치 강화 방안을 발표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삼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독체 기업들을 겨냥한 인센티브 패키지였죠. 독일 경제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혁신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치적 변동에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죠. 이런 발언이 삼성을 의식한 것인지 궁금해서 독일 특파원에게 물어봤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타이밍상 삼성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독일 정부가 한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프랑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아시아 경제 포럼에서 유럽, 아시아 기술 협력 강화를 언급했거든요. 네덜란드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정부가 반도체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죠.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기시다 총리가 한일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며 반도체 분야 협력 확대를 언급했거든요. 이제 여러 나라가 한국 기업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선택권을 넓혀준 아이러니한 결과였죠. 이런 국제적 관심이 한국 내 분위기에도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78%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미국, 일본도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와 균형 있는 경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견도 72%나 됐죠.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도 선택권이 있구나. 미국만이 답이 아니네. 유럽에서도 모셔가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다. 해외 언론들의 평가도 주목할 만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의 전략적 사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감정적 대응 대신 냉정한 전략적 사고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성숙한 경제 강국의 모습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침묵의 힘이라고 평가했어요. 한국의 조용한 대응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성급한 반응보다 신중한 접근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협상 패러다임이라고 분석했죠.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작은 나라도 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이다. BBC는 경제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표현했어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관계 악화를 피하는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넌 게이자의 신문이 한국의 성숙한 대응이라고 평가했거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을 우선하는 현실적 접근법이 인상적이다. 이런 해외의 긍정적 평가가 국내에서도 큰 자부심을 가져다 줬어요.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라는 제목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이제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됐다는 평가였죠. 이 모든 상황 변화가 워싱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관리가 새로운 화들로 떠올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너무 강하게 밀어붙었다가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거죠. 국무부에서는 동맹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 채널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공화당 의원들도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텍사스 출신 의원이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경제 협력과 정치적 이슈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성의 신중한 접근법은 계속됐어요.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자세였죠. 이런 삼성의 대응이 오히려 더 큰 압박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거거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제 정말로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걸 말이에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 옵션을 비교 검토하며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이 감정적 대응 대신 냉정하고 전략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진정한 경제 강국의 모습이었죠.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 이번 사태가 그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된 한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한 놀라운 변화였어요. 삼성의 침묵 하나로 미국 전체가 흔들리고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빠지고 유럽이 모셔가려 하는 상황.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는 역사적 순간을 보여준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